다시 상승기가 왔을 때 그때 신날 거예요. 정신 수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하락했을 때 멘탈 털려서 다 팔아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요. 상승했을 때 불타게 하면 안 돼요. 아마 하락장이라서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상승할 때 좋은 투자 패턴을 가질 수 있는, 당장 내년에 후년에 수익을 10배 내서 팔자를 고치겠다, 이거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죠. 뭐 빨리 가길 원하는데, 빨리 가길 원하면 자꾸만 사고 나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라고 하고요. 웅달 책방 사랑하는 애청자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비상장 투자를 저희 업으로 삼지만 네. 이제 동시에 상장 기업들 미국,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이제 데이터로 혁신하는 창업가들, 그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어떻게 이 경기 침체기에 우리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지 나눔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나왔습니다. 예, 대표님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목은 경기 침체기의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월달 따끈따끈한 걸로. 지난번에 제가 찾아뵀을 때 6월 달에 보여드렸던 한 장 장표였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올해의 컨셉은 심플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복잡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경제는 복잡계니까 우린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전문가분들도. 그래서 나는 아는데 너넨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10살짜리 제 첫째 아이도 요 장표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쫄 거 없어요. 네, 되게 복잡하지 않다. 가까이서 맨날 보니까 복잡하고요. 멀리 떨어져서 한 1년, 2년의 어떤 긴 프레임에서 보면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올해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경제 전체가 고혈압 상태다. 고혈압 상태. 고혈압이 잡혀야겠죠. 혈압이 계속 높으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인플레가 너무 높으면 경제가 망해요. 네. 네.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살짝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 40년 이래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아야겠다라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연준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환자가 왔어요. 약을 처방해 주겠죠. 네. 혈압이 낮아져야 됩니다. 약 드세요. 네. 끝이잖아요. 혈압약 반알 먹는 게 2월 달에 0.5% 인상. 이렇게 쭉쭉 올라간 거죠.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0.75도 올리고, 이번에 또 이제 0.75 추가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한 3% 중반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한 1% 정도, 그 이상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혈압이 잡혀야 돼요. 인플레가 잡혀야 돼요. 네. 인플레가 잡히는 게 공짜로 잡히냐? 절대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정치인들은 인플레도 잡고 실업률도 낮게 할래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 인플레가 잡히려면 사람들한테 공포감이 있어야 돼요. 예, 고통이 좀 수반이 됩니다. 예, 마치 고혈압 약을 먹으면 좀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똑같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작용은 고혈압 약이 가져다 오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작용입니다. 그걸 저는 이제 6월달 레포트에서 이제 불가피하고 의도된 불황, 그래서 연준이 의도한 리세션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2달 됐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고 있죠. 뭐냐면 2달, 3달 동안 많은 분들은 매일매일 헤드라인 뉴스에 시달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하루는 기대했다가 하루는 실망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심플하게 바라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2달 동안 멘탈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혈압 상황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고 인플레는 꺾이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일정 부분 침체에 대한 공포는 더 심화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뉴스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남는 시간이 뭐 해야 돼요? 웅달 책방 와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뉴스를 보면 안 돼요. 뉴스를 멀리하고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고 장기적 투자 원칙은 변함없어야지 그게 원칙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라. 그래서 향후 2년 정도 생존할 수 없는 회사는 가슴 아프지만 좀 덜어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생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버텨도 회사가 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주를 할 수 있는 기업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고, 그래서 6월 달에 드렸던 이런 것도 다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수많은 노이즈, 세상에 정말 많은 소음이 엄청 많습니다. 소음과 신호를 구분해야 되는데 신호를 바라보고 소음에선 좀 멀리 할 수 있으려면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좀 멀어지시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가설을 세우셔야 돼요. 올해는 어떤 한 해인가. 그래서 저는 저만의 가설을 고혈압이 오는 한 해다. 고혈압을 잡아야 된다. 그 과정에서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침체가 바닥이 가는 시그널은 또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저는 공포감이 아직은 부족하다. 더 극단의 공포감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진짜 모든 사람이 지금 침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이 거꾸로 생각하면 바닥에 근접하고 그때가 되게 좋은 타이밍일 수 있고 그게 올 연말쯤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연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정확히 바닥을 절대 못 맞춥니다. 하지만은 나만의 가설을 가지고 어떤 신호, 시그널이 오면 그런 바닥이 감지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세울 수 있겠죠. 그래도 연말 연초라고 하면 네. 이제 한 6개월 이 정도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시간으로 알 수는 없는 거는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업률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많이 아파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감원을 할 것이고 EPS 전망이라고 그러죠. 기업의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더 공포감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확신 같은 게 생겨야 오히려 그게 바닥이라고 할 수 있고 항상 그래서 저는 공포를 매수하라라는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한 공포 속에 빠져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나는 열심히 사야지. 현금을 모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행동 수칙을 미리 설정하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닥치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사실 반보 앞서가는 사람이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려면 뭐 하냐면 대중들이 어떤 방향으로 더 갈 것이냐는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설은 헤드라인 뉴스에 절대 없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오늘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가설이라는 거는 3개월, 6개월, 1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투자 전략을 안 갖고 계세요. 헤드라인 뉴스도 이해 못 하겠거든. 근데 헤드라인 뉴스를 백날 이해하려고 해봐야 잘 안 돼요. 그럼 워렌 버핏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스터 마켓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멀쩡한 합리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라. 길게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사냥꾼이 아니다 우리는. 사냥꾼은 오늘 내일의 수익을 보냐 안 보냐 이제 일주일의 수익 가지고 이제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그런 걸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농부로 봐요. 농부는 1년, 10년 긴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농부가 나는 내년부터 토마토를 농사 지을래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주일, 2주일이 아닌 거예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이 토마토를 어떻게 수확률을 올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겨울에 뭐 할까요? 겨울에 그냥 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다가올 봄이 언제라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그 다가올 봄에 어떤 종자를 파종을 할지, 심을지, 어떤 종자를 심어서 나는 좋은 작황을 만들어서 돈을 벌지에 대한 다음번 다가올 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투자의 겨울이 맞아요.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하면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구독자 거꾸로 빠져나가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겨울에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나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예. 언제든지 2020년 3월 정확히 똑같았고 그때도 저는 제 채널 돈이 되는 투자 채널에서 투자 훈련소 열어가지고 이럴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찐 바닥이 서서히 다가올 겁니다. 예. 뭐 경기 침체는 뭐 1년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투자라는 거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떤 실망감이 극대화됐을 때 그 시점부터 다시 또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사이클로 바라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뭐 그게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제 다시 상승기가 왔을 때 그때 신날 거예요. 정신 수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네.
하락했을 때 멘탈 털려서 다 팔아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요. 상승했을 때 불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나만의 행동 수치를 최대한 심플하게 과거에 했던 잘못, 최근에 했던 잘못들 다 기록해서 그 잘못들이 다음번 상승장에 똑같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기록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투기를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 계좌는 녹지만 주변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거고 워렌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강원랜드에 가까운 그런 요행을 바라는 투자자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하락장이라서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상승할 때 좋은 투자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자는요 당장 내년에 후년에 수익을 10배 내서 이 팔자를 고치겠다, 이거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기자고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라고 해서 샀어요. 이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누구한테도 의존하면 안 돼요. 예. 참조만 할 뿐이에요. 저의 이 이야기도 참조만 할 뿐이에요. 예. 뭐 피터 린치가 됐든 누가 됐든 참조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뉴스와 역사책 하면은 역사책의 비중을 한 70%로 늘려야 돼요. 뉴스는 확인만 할 뿐 나의 가설과 생각의 어떤 틀은 역사책,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예요. 스티브 잡스 전기, 뭐 넷플릭스 창업자의 전기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시대의 스티브 잡스, 이 새로 앞으로 다가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초기 단계에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그런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10배, 10배거라고 하죠. 10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정석이에요.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죠. 뭐 부의 추월차선 뭐 이러면서 빨리 가길 원하는데, 빨리 가기 원하면 자꾸만 사고 나요. 빨리 가기 원하면 누구 의견에 혹하게 되고 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꾸준히 공부하려는 생각보다는 한 방에 뭔가를 바라게 돼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다시 돌아서 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헤드라인 뉴스 자꾸만 보면은 그냥 시장의 감정을 자꾸만 내가 소모하게 돼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기업과 산업의 동향 뉴스를 주목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보여요. 검색을 해야 돼요. 내가 네이버의 주주다 그러면 네이버 한 칸 띄고 웹툰, 그리고 해외 그러면 네이버 웹툰 미국 매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자신이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검색해서 나온 산업과 기업의 동향 뉴스, 그런 것들이 진짜 뉴스입니다. 사실 테슬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죠. 근데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의 효율성은 요즘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정확성, 자율주행의 비보 좌회전하는 거, 이런 모습들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기라 혁신 기업들의 혁신이 눈에 안 들어오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 그런 테크 성장주들이 다시 달려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럴 때는 버블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기업들이 하는 말들이 뻥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진솔되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가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헤드라인에 안 떠요. 찾아봐야 됩니다. 애써서. 자율주행, 무인 드론, 그리고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 누가 들어도 이런 미래의 혁신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침체기에는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럴 때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수십 년간 보세요. 금융시장은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금융시장은 요동치더라도 창업가들의 혁신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금융 투자 서적 레전드들,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나 워렌 버핏이나 그들이 한 이야기들
결국 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냥 그 레전드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반복하는 걸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니까 편하더라. 마음이 편하고 멘탈이 덜 털리더라. 네. 그리고 침체기에서도 희망을 갖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 남들은 뭐 할 거 없으니까 난 보고 싶지도 않아. 디프레스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계좌 보면은 우울하죠. 네. 네, 누구나 그래요. 워렌 버핏도 똑같아요. 몇 조 손실이라고. 네, 다 똑같아요. 뭐 손정희는 역대급 손실 보고 있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혁신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융시장에 요동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만 사태 또 있었고 IMF도 있었고 계속 이런 어떤 침체기들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체기들을 이기고 나가는 혁신가들은 또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요, 대표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그런 이제 뭐 테슬라를 좀 얘기해 주셨고 네. 뭐 아마존, 스타벅스 이런 얘기 그리고 창업가들 훌륭한 그런 분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혁신 주도주를 네. 검색을 해서 네. 뭔가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경기 침체기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숨겨져 있던 거. 네. 그러면은 그럴 때 네. 좀 현금의 여유가 있으면 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사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게 걱정이 되면 2달에 한 번씩 3번, 4번 나눠서 분할로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완전 바닥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제 좀 뭐 잡힐 만한 어떤 그 실마리가 보이는 건데 그래서 신호를 어떤 걸로 봤냐면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5에서 3.7로 올라왔는데 한 4에서 4.5까지는 올라가 줘야 사람들이 좀 더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포감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공포감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월가는 환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혈압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웃긴 게 실업률 올라가는 게 원래는 경제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호재가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인데 사실 올해의 컨셉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면 고혈압이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라고 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는 호재인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기업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은 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뭐 9월 달에 요만큼 사고 11월 달에 요만큼 사고 내년 1월에 요만큼 살래. 이렇게 기간 배분으로 캘린더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이때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난 이렇게 나눠서 살래. 하면 그 기간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좀 바닥이 확인될 확률은 높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대표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아까 이제 역사는 반복되고 또 네. 상승기가 올 거라고는 했는데 네. 이게 진짜 그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역사를 경험을 안 해보시고 만약에 책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읽지 않으면 네. 지금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쉽고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보면 그 침체기 때의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침체기의 이유를 보면은 이게 또 되게 심각한 것 같고 통화량을 과거에 이만큼까지 푼 적은 네. 없었던 것 같고 막 네. 이러면서 새로운 현상이 뭔가 뉴노멀? 네, 뭔가 그런 게 오면서 네. 진짜 뭔가 이게 다른 거 아닌가. 네. 그게 캠피셔나 네. 그런 투자의 대가들 책에 보면 뉴노멀 얘기하는 걸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아요. 과거와 다른 앞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 없어요. 다른 얘기 드려보면 인공지능의 혁신으로 모든 게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포드가 모델 T 대량 생산 혁신을 했을 때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로 정말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포드가. 테슬라가 또 그런 혁신을 만들어냈죠.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자전거가 막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자전거발 버블이 왔어요 그때. 네. 네. 제가 사실 작년 초에 자전거 버블과 테슬라발 스몰 버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테슬라발 스몰 버블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한 2주 있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테슬라 좋게 봐요. 뉴노멀 이런 거 없어요. 코로나 때도 그 얘기했어요. 네. 코로나 그 2020년 3월 달에도 이제 뉴노멀이다. 이게 L자로 이제 경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올라가잖아요. V자로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사실 더 안 좋았던 게 리만 사태예요. 되게 안 좋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리만 사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집값이 뭐 10억이야. 근데 대출을 11억을 해주고 내년에 2억이 오를 거니까 땡겨서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서류도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런 이제 엄청난 어떤 잘못된 시스템이 굴러갔던 게 리만 사태였고 그래서 저는 이번 통화량이 늘어난 걸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혈압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닷컴 버블 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닷컴 버블 2.0이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발표했던 매크로 전망 리포트의 제목이 닷컴 2.0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계속 그렇게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근데 닷컴 버블은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막 주가가 100분의 1 토막 나서 그러지 대부분의 우량 기업들은 그냥 되게 큰 타격 없이 그 시기를 잘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거에는 퀀터터티브 이징 그래서 이제 돈이 유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QT라고 하잖아요. 타이트닝이라고. 그런 단계고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이 왔다가 뭐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경제는 절대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리만 사태도 2년 안에 다 지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사실 브리지워터가 그 리만 사태 오기 전부터 그걸 예견을 하고 그때도 찐 바닥일 때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됐는데 그분도 사실 역사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제야의 역사 고수 그래서 뭐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이런 책도 썼고 그분의 대표적인 저작이 또 원칙이라는 책이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원칙에 따라서 나만의 가설을 원칙의 기준에서 세운 다음에 그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편리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뭐 100% 맞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멘탈이 안 흔들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손실의 악순환을 어떻게 수익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냐.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은 손실의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죠. 근데 되게 합리적이에요. 헤드라인 뉴스만 보시면 이래요. 헤드라인 뉴스가 막 이글이글 되죠. 상승할 때는. 테슬라를 얼마 벌었더라. 뭐 누구는 주가가 10배 돼서 얼마 벌어서 뭐 이제 은퇴했더라. 젊은 나이에 파이어족 나오고 막 이제 주식 투자로 막 세상이 바뀌었어.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영원히. 예. 버블은 없어. 막 이런 거죠. 그럼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시기예요. 계좌 개설 막 늘어나고 증권사들 수익 늘어나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럴 때가 과다한 기대가 막 축적이 되는 에너지가 막 축적이 되는 시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시고 근데 사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꾹 참고 계속 우량주라고 하면은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또 빛을 봐요. 그런데 이제 공포에 빠지게 되죠. 공포에 빠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뉴노멀이다. 이젠 좋아질 리가 없다. 한 5년 동안 우린 침체에서 허덕일 거기 때문에 빨리 팔아. 라고 칼을 목에다 갖다 대요. 그렇게 느껴져요. 야, 이거 안 팔면 나는 죽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 돈으로 나는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아니고 이제 파산하게 생겼네. 막 이런 걱정들이 앞을 막 가로막죠. 그러면 여기서 공포가 극에 달하기도 전에 팔아요. 보통은. 네. 그러면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는 거죠. 그러면서 좀 지나가면 이 기간이 사실 버블이 터지고 공포가 바닥을 찍는 기간이 24개월을 잘 넘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24개월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엄청 긴 기간이죠. 그렇구나. 24개월. 네, 엄청 긴 기간이죠. 생각해 보시면 투자했는데 막 30% 40% 내 손실이 나 있는데 한 3개월만 버텨도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힘들죠. 그죠? 근데 한 10년, 20년 이거를 긴 호흡에서 보면요.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그 회사의 일부를 나는 소유하는 거다. 부분의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아마존에 투자했으면 아마존 제프 베조스 한 배에 타는 거예요. 네. 네이버에 투자했으면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한 배에 타는 거고. 그러면 하나의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뭐 동네 음식점도 치킨집도 딱 개업을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처음부터 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내가 당장 가서 내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1년은 지켜봐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2년 정도 기다리면은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은 거기보단 좋아져요. 네.
그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예. 그래서 결국 이거 이제 결국은 긍정론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과도한 공포 속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그 마인드. 근데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예. 이 혁신이라는 거는 뒤로 안 간다. 내가 투자한 회사, 이 기업은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혁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나는 회사야. 믿음이 있고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멘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 지속 우상향.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통일하고 또 저한테 너 때문에 중국 사는데 나 책임져라 이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혁신이 뒤로 가고 있다. 시진핑 3기 다가오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일단은 미국 경제는 혁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합니다. 한국도 좋게 봐요. 저는. 근데 지금 환이 안 좋죠.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은 인류는 지속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 파동 있잖아요. 이 파동은 크게 뭐 몇 년에 걸친 파동이지만 사실 개인분들이 겪는 파동은요. 여기 잔파동까지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파도라고 하면 잔파도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벌어지는 잔파도도 다 느껴요. 제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투자했냐. 그거는 신경 쇠약에 걸려요. 그거 왜 그런다고요? 이유는 미스터 마켓 자체가 시장이라는 놈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울증 환자거든요. 변덕쟁이. 조울증 환자를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를 왜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극단으로 해석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게 미스터 마켓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숲이 아니라 나무를 계속 보고 있으면 영원한 복잡계로 보이지만 멀리서 1년, 2년의 어떤 긴 시간, 한 10년의 긴 시간에서 보면은 되게 심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파란색은 이게 악순환이에요. 높게 사서 낮게 팔고 또 다시 올라갈 때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패턴을 기억하지 않고 또 여전히 과도한 기대 속에서 다시 사요. 그랬다가 또 손실 나면은 한 2번, 3번 반복하면 난 안 되는구나 하고 주식 계좌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죠. 주식은 나랑 안 맞는다. 저축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주식시장을 떠나는 순간 복리의 마법에서 스스로 해제되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10년, 20년 계속해야 돼요. 워렌 버핏이 99%의 자신의 수익, 자신의 부를 60대 이후에 창출했어요. 그게 뭐냐면 워렌 버핏은 꾸준한 20%대 수익을 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했던 건 장수하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자신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얘기는 뭐냐면 오랜 기간을 안 하면 절대로 복리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전기랑 인공지능이랑 써 있는 거는 좀 저런 섹터의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뒤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있을 때가 좋아요, 없을 때가 좋아요.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 쭉 쓰잖아요. 그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지금은 전기처럼 앞으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영역이든 제약이든 뭐 자동차든 어느 영역이든 인공지능은 마치 우리가 지난 한 100년 동안 전기의 보급의 수혜를 누린 것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엄청난 혁신의 수혜를 얻는다. 그러면 여전히 많은 혁신 기업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나는 진짜 내가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왜 내 수익률은 손실 70%냐 이런 얘기를 해요. 들여다보면 정말 위험한 종목에 몰빵을 쳐놔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그래서 종목 성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멘탈을 지켜주는 거는 포메이션입니다. 거꾸로 보면 뭐냐면 펩 과르디올라 뭐 진짜 레전더리 진짜 최고의 세계 최고의 막 명장이 와서 축구팀을 짜더라도 골키퍼 11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11명으로 돼 있으면은 누가 골대는 지킵니까?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호나우두를 데리고 와도 호나우두 같은 공격수만 11명 전방 배치해 놓으면 계속 골을 먹게 돼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래서 종목 성적보다 중요한 건 포메이션이다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 축구가 나와서 그러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수비수가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40%에서 한 60%를 차지해야 돼요. 네. 한 50대 이상이다 그러면 수비수를 60% 이상으로 채워놔야 안전합니다. 아무리 20대다 하더라도 수비수를 3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건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축구도 기본은 3, 5, 2 이런 거잖아요. 축구 수비수 3 미만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네. 내가 은퇴 자금이다. 그러면 수비수 5명 딱 세워놓고 수비수라 하면 뭐냐? 압도적인 1등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어떤 한 국가에서 이미 1등. 네. 이미 압도적인 그냥 1등 하면 안 돼요. 압도적인 1등. 그리고 매출이 좋아야 되는데 매출이 좋기만 하면 안 되고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한 50% 이런 건 아니고 한 20-30% 성장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압도적인 1등이고 그러니까 막 2배 성장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수익성도 좋겠죠. 그래서 높은 수익성. 수익성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성은 한 30%인데 수익성이 좋으면은 PER이라고 그러죠. 퍼가 한 보통 30배를 잘 넘어가진 않아요. 이런 기업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의 PER은 한 20배에서 뭐 적고 많고 이렇게 됩니다. 한 구글이 한 25배 정도 돼요, 평균이. 지금 아마 그보다 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비수들은 보세요.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우리가 걱정할 존재가 아니죠. 우리보다 나아요. 구글 걱정하는 거 마치 이제 연예인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연예인 걱정하는 거 참 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알아서 잘 살아요. 구글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쉬울 것 같으면 투자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웅달 책방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예, 유튜브를 보면서 구글을 투자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투자 제 채널에서 첫 번째 영상이 사실 중국 기업이 아니라 구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구글 계속 보고 있으면서 유튜브 좋은 일 하면서 왜 구글의 주식을 투자를 안 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구글은 지금 침체기에서도 전 고점 대비 30%도 안 빠졌어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수비수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든 호황기에도 올라가요. 얘는 투자를 한다. 모르겠다. 그러면 수비수로 도배를 해도 돼요. 그럼 최소한 골을 안 먹어. 네. 그러면 나중에 공격수나 미드필더를 나중에 양성을 해도 돼요. 일단 골을 안 먹으니까 플레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야 전원 수비 하면 일단은 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고 미드필더를 설명드릴게요. 누가 미드필더일까 하면은 성장을 한 50%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수비수 압도적인 1등도 30% 성장한다 이거죠. 네. 그럼 뭔가 차이점이 있으려면 미드필더 정도 오려면 공격성이 있어야 돼요. 매출 성장성이 한 50%는 돼야 됩니다. 1년에 반틈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수익성이 좀 낮겠죠.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 마케팅, 뭐 판관비 이런 투자 많이 하니까. 그런데 손실이 마구마구 나면요 공격수예요. 근데 BEP라고 그러죠.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맞췄다. 그럼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살짝 넘어가는데 여전히 수익성이 아주 높진 않아서 PER 주가 수익 배율이 한 40배, 50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드필더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되죠. 자기 분야에서 1등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은 회사예요. 동시에 이제 높은 성장성이 있어요. 하지만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 가치 대비 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산업의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암호화폐, 메타버스 할 것 없이 다양한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기가팩토리, 로봇 산업, 자율주행, 뭐 그리고 전기차 뭐 그리고 태양 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PER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수비수 대비 한 2배 이상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 5% 이상을 한 종목에 담는 거는 금물입니다. 네. 그래서 수비수는 사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수비수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드필더는 한 종목에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담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전체 미드필더가 433이다 하면 30%를 넘지 않으면 좋아요. 자, 공격수는 뭐냐? 그러면 성장이 이제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아주 초고속 성장이죠. 근데 이렇게 2배 성장하려면 보통은 순이익을 낼 겨를이 없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투자는 우리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투자를 거듭하면서 이익은 안 내고 성장만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럼 이 성장이 진짜 성장인지 돈으로 발라서 만든 성장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되게 위험한 거죠. 네. PER로 계산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PSR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PSR. 매출로. 맞아요. 매출. 보통 이런 기업들 PSR이 10배가 넘어갑니다. 매출의 10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여전히 구가하고 있고 지금 침체기 와도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도 PSR이 10배 넘는 회사들이 꽤 돼요. 신기해요. 근데 그런 회사는 공격수죠.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드필더도 아니에요. 공격수예요. 그래서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의 한 3% 이내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일수록 망할 확률이 있거든요. 네. 손실 나잖아요. 이후에 펀딩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현금이 부족하면 그냥 그걸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드필더만 돼도 테슬라, 엔비디아만 돼도 부도 나겠습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부도 날 거란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공격수, 매출 2배씩 늘면서 손실 막 1년에도 막 엄청나게 내는 회사 언젠가는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자, 최전방 공격수는 더 심해요. 매출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출이 바이오 회사들 그러죠. 이제 매출이 없어. 바이오 신약 개발 매출 없는 회사는 무조건 최전방 공격수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격수도 아니에요. 전반 후반 동안 2-3번 보여요. 자주 등장하지도 않아. 근데 한 번 보이면은 대박이죠. 이런 회사들이 PSR이 20배가 넘거나 PSR로도 계산이 안 돼요. 매출도 없으니까. 상승하면 10배, 안 되면 5분의 1 토막 내지는 빵이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도박적인데 이걸 왜 하라고 그러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유전자 가위다. 뭐 무인 드론 뭐 모빌리티다. 이러면은 미래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갈 미래라고 생각하면 유전자 가위다가 난 진짜 갈 것 같아. 바이오 산업이 갈 것 같아. 그러면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투자는 해야겠죠. 근데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미드필더도 아니고요. 공격수도 아니고 최전방 공격수니까 그냥 금융 포트폴리오에 1%만 살짝 얹어놓고 전체 공격수에서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는 공격수 3명이 있다. 30%가 있다. 그 중에서 30 중에서 10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 뭐 1%씩 10개 나눠도 되는 거고 진짜 조금씩 몇 개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가다가 누구는 자빠지고 하다가 하나가 대박이 날 수 있는데 된 놈이 10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도 한 3개, 4개 업체에다가 분산을 하게 되면 좀 그래도 낮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그 비중이 절대로 전체에서 봤을 때 10%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전방이. 그래서 항상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내가 축구 감독이라고 했을 때 안정적인 포메이션이냐. 이건 매도 타이밍이 자동으로 와요. 최전방 공격수가 10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갑자기 비중이 깨지잖아요. 네. 비중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팔아야 되죠. 비중 조절하려고. 그럼 팔아서 그럼 비중 어디다 맞추겠어요? 미드필더나 수비수에다 맞추거나 차세대 공격수한테 맞추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겠죠.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이 되고 꼭 희한하게 그렇게 팔면요. 그때가 꼭지예요. 그때 나는 비중 조절하고 팔면 옆에 있는 대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내 최전방 공격수가 5배, 10배 됐다는 얘기는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타이밍이죠. 과도한 기대. 이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결국 어디서 오냐. 해당 종목을 보면 너무 좋으니까 불타기 하고 싶죠. 묻고 떠블르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는 나의 투기적인 클릭질을 막아주는 그런 원칙이 바로 축구 포메이션, 분산,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걸 보니까 진짜 계좌에 왜 계좌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투자가 얼마나 이 표준에 비춰왔을 잘못되어 있는지를 대번이 알 수 있겠네요. 433이 아니라 아마 226 이렇게 공격수에 많이 가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요. 대표님
공격수 중에서 네. 요즘 좀 유망하게 보는 네. 섹터, 공부하고 계시는 섹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제가 사실 매크로 전망 리포트를 6월 달에 발간을 하고 나서 사실 매크로는 더 이상 한 6개월 동안 나는 볼 게 없겠다. 이대로 가는지만 흐름만 보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네, 남는 시간에 뭐 할까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나의 공격수를 찾자. 공격수라 하면 10배가 10배가 할 만한 그게 뭘까 했을 때 여기 이런 리포트를 썼어요. 로봇 다가온 미래, 물가 상승 시대, 변곡점을 맞이한 로봇 산업. 요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끝. 갈까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건비가 또 오르는 게 맞아요. 있고. 네. 그러면서 제목에 다 담겨 있는데 네. 로봇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에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 현재 완료의 형이죠. 다가왔어요. 그 네이버 네. 동영상 그 사무실 그 새로 맞습니다. 만든 거 놀랍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안 보이는 영역에서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가속화가 이루어진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로봇의 경쟁자는 사람의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그대로 있어도 로봇은 경쟁력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로봇의 경쟁력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한국이요. 로봇 산업에서 세계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로봇 침투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로봇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만큼 한국이 자동화에 좀 덕후스러운 나라이고 지난 2008년도부터 지금 거의 몇 배가 성장을 했죠.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뭐 미국도 못 따라와요. 근데 로봇 가격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기계가 발전하잖아요. 3년 전 TV보다 지금 TV가 훨씬 좋죠. 테슬라 자동차도 지금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 기계 산업은 발전하고 반도체도 발전하고 알고리즘도 발전합니다. 로봇이 발전 안 하리란 보장이요. 로봇이 발전한다는 얘기 뭐냐면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와 생산력을 안겨다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네. 여기 안에서 지금 최근 전통산업용 로봇의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서 3년이라는 거는 네. 로봇을 한번 사서 네. 공장에 들여놨으면은 맞습니다. 3년 있으면은 그 뽑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가 딱 보이죠. 전통 산업용 로봇 투자의 회수 기간 추정인데 2005년도만 해도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으면 사업장에서 야 사람을 없애고 로봇을 도입할까? 로봇인데 본전 뽑는데 4년이 넘게 걸린대? 그러면 4년 후는 난 몰라 이러거든요. 근데 3년 정도 되면은 고민이 되죠. 근데 2년 만에 회수해드려요. 그러면 2년이면 내후년이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쉬운 거예요. 의사결정이. 그럼 3년 차 때부터는 공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 평균이 3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심한 경우는 1.5년, 2년 이렇게 되면 무지성이에요. 사도 2년만 잘 굴러가면 3년 차부터 공짜인 거죠. 네. 인건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술 발전돼서 이게 더 짧아지고 있는데 이게 더 짧아진 거죠. 임금 상승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해 이 로봇 산업은 더 그 어떤 본격적인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혹시 대표님께서 그 대표님 회사에서 네.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트테크라고 네. 요 로봇인데 이 로봇이 프로토타입일 때 저희가 투자했고 요게 지금 실제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로봇이거든요. 저 골라내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해서 싹 골라내는데 사람보다 빨라요. 예. 여기서 심지어 사람이 발라내지 못하는 그 물성 있잖아요. 이건 PP이고 PT이다 이런 것까지 알아내고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하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를 대체하는데 이게 내년 후년 되면은 2명 3명이 아니라 5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지금 진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건 과일을 이제 선별하는 건데 이미지 인식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흠이 있는 과일들은 하품이죠. 흠이 없고 큰 과일은 백화점으로 납품되는 상품. 이렇게 분류만 해줘도 과일의 부가가치가 몇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젠 로봇이 한다. 와,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기계와 로봇,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계인 로봇, 하드웨어 로봇과 소프트웨어 로봇을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과 기계가 다 발전을 동시에 하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 박자가 맞으니까 로봇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보통 그 로봇 하면은 막 군사 기지 네. 이렇게 뭐 짐 이렇게 싣고 막 이런 맞아요. 걸 보다가 네. 이런 거 분리수거 보고 과일 이런 거 보니까 네. 되게 와닿는데요. 네. 일상 속에 엄청 침투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또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그런 환경을 협동 로봇이라고 그래요. 로봇으로만 돼 있는 그 시장도 있고 협동 로봇이 따로 있는데 협동 로봇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로봇 이미 지금 뭐 아마존에선 오래됐죠. 근데 쿠팡 이런 데서도 지금 로봇으로 많이 돌아가요. 대한통운 뭐 이런 데도 다 로봇을 AGV라고 하는 그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엄청 성장할 것이고 서빙 로봇 이런 서비스 로봇도 뭐 커피도 타주죠 요즘에 바리스타 로봇 맞아요.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모든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생산성 3년 이내로 땡겨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피성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더 긴급하다. 예. 사람들이 하기 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조들 그리고 어떤 사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타다도 그래서 막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기술 혁신이 좋고 좋으면 더 좋겠죠.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더 긴급한 곳은 어디냐. 사람들이 하기도 싫어하는 일인데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 로봇이. 그럼 거기는 가서 일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 현장은 제가 좋게 봤던 거는 정말 맞네요. 저 10분도 서 있는데 힘들어요. 너무 냄새나. 그리고 실제로 악취만 나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일하시면 대부분 그만둔대요. 네, 더 이상 못하겠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네, 그런 환경은 로봇이 하는 게 마땅하다. 그걸 기피성이라고 보고, 네, 사회 기여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분야에만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우리만의 가설,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영역이 저 6개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 처리 로봇 이미 좋게 봐서 투자를 했고 뭐 의료 웨어러블 로봇 뭐 어떤 방역 방제 이런 거에 대한 영역 그럼 사람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건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뭐 그 세균 침투나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양 오염물 심각한데 이런 거 사회 기여성 측면에선 이런 로봇도 좋게 보는데요. 예, 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또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깔때기처럼 한번 좀 이제 걸러본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좋은 분야의 기업이 나타나면 저희는 찾아가서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탑다운으로 나만의 어떤 나는 이런 분야를 좀 할래라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나는 클라우드,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하고 나서 보면요 더 좋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겠다.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는 순간 당신은 투자 받을 가능성 되게 높은 거야. 이거예요. 명함에 자기 전화번호 안 준대요. 네. 당신 전화 받아서 나는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 산업에서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멋있다. 그래서 사실 BYD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을 때 되게 생뚱맞았어요. 중국 회사하고 전기차. 중국에 그때는 전기차도 제대로 없었고 그냥 전기 배터리 회사였어요. 근데 BYD에 제일 큰 외부 주주였거든요. 네.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나름 중국의 성장 속에서 중국은 친환경으로 갈 거고 그럼 이 전기 배터리가 많이 필요로 할 거고 이게 전기차로도 가고 하면 확장성이 있다. 이래서 투자한 거죠. 테슬라는 안 했지만 BYD는 한 게 또 워렌 버핏 아닙니까? 자기 원칙에 의해서 또 투자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로봇 말고도 제가 좋게 보는 산업이 또 이제 그 유전자 편집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이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노벨 화학상 받은 지 2년 됐어요. 근데 보통은 연구를 시작한 다음 한 10년 안에 노벨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은 다음 또 10년 안에 상용화가 되거든요. 2년이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8년 안에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구나. 그냥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네. 네. 그리고 그냥 화학자든 뭐 의료 쪽이나 신약 개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잖아요. 큰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크리스퍼 카스9의 유전자 편집이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번에 또 상승기가 오면 바이오 산업도 빠질 수 없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유전자 편집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동시에 위험도 있어요. 이게 이 편집을 통해서 암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또 가설도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아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적은 비중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여성 두 분이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수상을 하고 지금은 하락장되고 하니까 침체기 오니까 다 잊혀졌죠. 근데 잊혀질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어떤 시발점, 엄청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로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하나둘 나오는 게 앞으로 3년, 5년 안에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궁극에 어떤 기업이 상용화해서 선두를 잡아 나가겠죠. 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 모르니까 분산을 하시는 거고 한 뭐 4-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의 툴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등등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개로 분산을 하시면서 이 유전자 가위의 또 섹터의 비중도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의 한 5%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재밌게 공부하면서 미래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로봇은 어떤 기업이 있어요? 로봇이요? 네. 한국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PSR이 30배가 넘어요. 아주 최전방 공격수이면서 진짜 비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침체기에도 이런 종목은 안 빠지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PSR이 30배가 넘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종목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거는 가격이 비싸서 전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구경하면서 미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로봇 산업은 일단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상장사 중에 거대한 기업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제일 유명한 회사 로봇 회사 있죠. 테슬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 산업의 미래를 믿는다 하면 당연히 테슬라는 미드필더로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최전방 공격수로 두 가지 섹터, 로봇 섹터와 바이오 해주셨고 이거 중요한 게 텐베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변동성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한 10% 이내, 뭐 5% 정도 이 정도만 담는 걸로. 한 종목당은 최전방 공격수는 1에서 3%. 넘으면 안 되고. 최전방은 1, 공격수는 3. 그래서 오늘의 사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다시 돌아서 축구 포메이션이라 이거죠. 축구 포메이션. 이 그림은 그냥 암기를 하시고 이 포메이션 깨지면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어를 내가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고요. 경기에서 계속 지다 보면 경기장을 떠나게 돼요. 경기장을 떠나면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한테 선물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강팀은 수비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은 수비예요. 그래서 50%에서 60%는 수비를 탄탄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수비수부터 채워요. 구글 모르겠어요? 구글 뭔지 알잖아요. 구글, 애플, 아마존 다 알기 쉬워요. 네이버 알기 쉬워요. 네.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매우 좋게 보고 그래서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저는 과거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희한하게 삼성전자는 없죠. 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미래가 저는 삼성바이오에 달려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더 좋게 보고 그리고 더 미래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면서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다 알잖아요. 예약도 네이버하고 쇼핑도 네이버로 하고 네이버로 다 하는데 네이버는 자회사를 꼼수로 상장시키지 않고 카카오처럼 그런 걸 안 하고 뭐 자회사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받아가지고 먹튀하지도 않고 거버넌스라고 하죠. 어떤 기업 윤리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신뢰할 만한 회사고 그동안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를 한국을 대표한다 생각합니다. 구글, 네이버,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수비수예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경기 침체기에 투자 전략을 좀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신 분들이 자신이 축구 감독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한번 포메이션 한번 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하면 명장 됩니다. 명장 되시길 기원하면서 함께 화이팅! 화이팅!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 크리에이터의 대표이신 정주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